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이제 시사 주제는 하기가 싫었어요. 진짜로. 하기가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추스려져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학원가에서 원래는 사실은 제가 면접 프로세스 개발하거나 면접 강사를 양성하는 포지션이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 경찰 쪽의 학원에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개발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실제로 면접 강사로서 활동한 게 2015년도예요. 2014, 15년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땡이라고 가장 큰 곳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가장 큰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일기생분들이 70%가 뒤집고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필기 체력 성적을 보시고는 이거는 한 30% 정도 붙으면 진짜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체력 면접 환산 점수가 거의 한 6점이 있었어요. 6점. 체력이 그분이 30점이었고 필기가 꼴찌였어요. 그래서 환산을 했을 때 29점이었나 체력이 30점인가 이랬는데, 하여튼 환산했을 때 6점이 모자랐어요. 6점이. 6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했어요. 그게 6점을 환산 6점을 뒤집은 케이스가 1기생에 있었고 2기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도 제가 그 시사 분석을 할 때 이 아동학대가 있었어요. 아동학대가.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건 계속 있었던 주제예요. 지금 현재 막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가 아니에요. 아동학대라는 게 시사에 나올수록, 뉴스에 나올수록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갈수록 각박해져, 이 인간성을 상실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계속 있었어요. 아동학대는. 왜냐하면 아동이나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거든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분석해드렸고, 지금도 얼마 전에 그때 부모가, 어머니가 이제 정신질환자였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뭐 목줄 같은 걸 채워놓고 가뒀다가 아이가 탈출해서 있죠. 제가 거기에 대한 아동학대의 우리적 사회 구조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걸 꼭 보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인이 사건은 너무 이게 뭐 그냥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시사 분석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비슷한 아동학대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 있어서 분석한 게 있어서 그 전에 분석해드린 게 몇 차례 있어요.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기 시작한 채널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경찰 생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외사 경찰 간부로 있으시다가 이제 경찰 퇴직하시고 이제 경찰 조직에 대해서 좀 불만들, 그 다음에 좀 개선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채널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뭐 경찰 면접 준비 방법, 뭐 그 다음에 인적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경찰 중간에 퇴직하신 분, 또는 경찰 퇴직하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본인 면접관 한번 해봤다고 뭔가 자기의 얄팍한 직무 경험으로 뭔가를 해놨구나 싶어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봤어요. 제가 경찰관들은 경찰 면접 전문가는 아니랬잖아요. 이게 면접 프로세스는 그냥 그 하나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업무의 전문가지 경찰 면접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직처럼 그 면접 채용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아예. 그런 집체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겠거니 하고 들여다봤는데, 의외로 정확하게 구성 원리를 이제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면접에서 맥락. 그분이 말씀하신 맥락 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 벌금
이나 이런 기록으로 뭐 미리부터 막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웃시키는 건 없다고 제가 누차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지만 합격하신 분이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부산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과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음주운전으로 합격하셔서 들어간 분이 있어요. 2012년도에도. 그러니까 그게 카드로 통신이죠. 근데 이제 경찰 중간에 퇴직하 있고 나온 분이 이제 본인의 음주운전 기록 순경 지원자에 대해서 이제 뭐 못마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절대 될 수 없다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합격생 같은 경우는 불과 2017년도예요. 그분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합격한 경우가. 제가 그리고 이게 채용 프로세스 구조상 그러니까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닌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제외할 수 없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려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슬기로운 경찰생활 채널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경찰생활을 23년 하셨는데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경찰청 공식 답변.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뭐 자소서의 인적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 뒤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채널을 봤는데, 경찰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경찰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유튜버로 뭐 이제 먹고 살려고 한다, 유튜버로 뭐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한다 해도 만약에 그런 거라고 폄하를 하더라도 절대 저렇게 이제 쓴소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을 때 쓴소리를 하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도 못 해요. 그래서 그분 채널을 보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그 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 수사권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가 정책상, 형사 정책상 경찰을 위해서 수사권 조정한 게 아니고 검사가 미워서도 아니고 형사 정책상 일단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너무 견제 불가능한 수사와 기소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너무나 독점하고 있어서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분은 경찰에서도 뭐 내사 존경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막 잘못된 부분들 뭐 이렇게 생겨난다고 하셨지만 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만 해도 더 심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조직체든지 인간이 만든 그 제도는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여튼 보안 체계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일단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게 경찰이 예뻐서 준 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오늘 우연히 이제 이분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동학대의 우리 사회적 구조상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한 거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없다면 제 그 에어클래스, 제 파트너사 에어클래스사의 유료 영상 강의를 올렸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유튜브에 무료 영상으로도 올렸던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이분께서 지적하신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 그래서 50%는 그 악마 같은 그 부모의 잘못이고 50%는 경찰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일어났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결론을 결국은 내는 거는 현장에서 활동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고 그 잘못된 관행은 지휘부의 무능과 그 다음에 이제 지휘부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창극이다. 그래서 경찰 지휘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측면에서 이게 가끔씩 지청별로 면접 질문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분석을 해드릴게요.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 사회 구조의 개선 방향, 문제점들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딸아이 아빠로서 이제 그런 걸 못 보겠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아주 늦게 했고, 이제 아이도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자녀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제 딸아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어린이집 뭐 학대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막 노심초사하게 돼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제가 로스쿨 준비생들 있죠. 판사로 임용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법대 뭐 선후배들은 다 판검사들 많으니까 판검사로 간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수사관으로 간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현직자분들이 수사과나 형사과에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수사를 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이에요. 실체적 진실. 사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집단은 경찰도 있고 기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도 일부 경찰들이 욕을 먹고 일부 기자들이 욕을 먹죠. 그래서 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교묘히 왜곡시켜서 보도한다든지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동 사건에 있어서 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 그러니까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미취학 아동이라나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뭐 3살에서 5살 또는 6살 정도, 이제 3, 4살이 제일 많겠죠. 이쪽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실무상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상. 왜 어려운 점이 있냐면, 미국의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 쪽을 이제 하여튼 그 관련 계통을 보다 보면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생각과 말을 이제 한창 배워가고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주변에 말하는 거에 따라서 왜곡돼서 이제 기억을 말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 케이스인데 미국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아이가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해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마을이 뒤집어져서 선생님은 이제 성범죄자가 되고 완전 매장당했어요. 그 사회에.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이가 사실은 선생님이 아이를 성추행한 적이 없고, 이게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가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잘했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어 했는데 부모님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혹시 선생님이 뭐 엉덩이나 가슴을 만졌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관계자 사회복지사나 그 다음에 관련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 선생님이 너의 어디를 만졌니? 그러니까 만졌다는 걸 전자해 계속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어른들 말들을 들으면서 본인이 아직 표현 능력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가 사실 기억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 사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령대 아이들에게는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열린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닫힌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디를 만지더니 이거는 만졌다는 전자의 질문이 들은 닫힌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때 이런 닫힌 질문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교사가 성폭행범, 성추행이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가정도 끝장이 나버리고. 그게 영화로도 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실무진은 기자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항상 우리 영화처럼 이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꽃뱀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한 희생양인지 억울한 성폭행 희생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억울한 희생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고용된 꽃뱀이었어요. 정교하게 조작된 사건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실무진들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전제를 까는 이유가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들의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분 그 슬기로운 경찰생활 채널 운영자 하시는 분처럼 잘못된 수사 관행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거는 전제로 먼저 가야 돼요. 왜냐니까 일반 국민들이 항상 이 형사 사건이 이제 뒤집어져서 경찰의 초동 대처나 경찰의 어떤 대응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대응이 이제 부족했다는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쉽게 희생양을 그 사건의 담당 실무자한테 희생양으로 하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뉴스를 접해서 사건을 접하고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보고 이제 접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실제 이게 꽃뱀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한 희생자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사가 완벽할 수도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수사 절차라는 게 있고요. 수사 절차를 하다 보면 항상 뭐하고 뭐가 부딪히냐면 수사의 편의성과 인권이 부딪혀요.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의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힘들고 여기에 관한 시사 쟁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복면금지법.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할 때 복면을 착용 못하게 하자. 그래서 과격 집회 시위자들을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게끔 하자. 근데 그게 그 제도가 악용돼 버리면 집회 시위에서 얼굴이 다 드러나서 집회 시위에서 얼굴이 드러난 사람을 권력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불법의 영역에 들어서서 사찰을 한다든지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편의성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감청 권한을 좀 더 쉽게 국정원 요원들이 좀 더 쉽게 해달라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근데 그 법안이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이 그 법안을 기획하고 제출한 국정원 직원은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그거를 제도로 이제 인정해주는 순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국가 정보 요원이 나타나면 아주 강력한 민간 사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법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수사의 편의성과 인권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쟁점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가 벌어졌을 때 실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실무진에 있는 분들 중에 항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했을 때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했을 때 그런 거.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가 이제 몇 가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왜 경찰이 강력하게 그 조현병 환자를 수사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권 침해가 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밸런스 잡기가 진짜 힘들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가. 이쪽에 좀 더 강하게 해주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요. 이쪽을 보호하고자 하면 수사의 편의성이 너무 떨어져서 수사가 하기가 난항에 겪어져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냐면 잘못된 수사 관행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는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공직 관행이에요. 직무 관행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직무 관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직무 관행 또는 수사 관행이 생겨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제도적 한계성에서 오는 요게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걸 유튜브에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해는 가시죠?
이거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밸런스를 못 잡아요, 결국은.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어쩔 때는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줬다가 또 어쩔 때는 무게를 줬다가 이렇게 밸런스 계속 유동적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딜레마. 그래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이 법률의 한계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량권이라는 걸 부여하는 거예요, 실무진들한테. 이 얘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져서 제가 이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에서, 근본적인 한계에서 오는 잘못된 수사 관행이 형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세요. 이런 밸런스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가는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 실무진들의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관행이 일어났고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이러한 제도적 한계성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성에서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슬기로운 경찰생활 채널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어디서 원인을 잡냐면 지휘부에서 찾죠. 지휘부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실무진에 이러한 게 생겨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수사과장이나 그분도 뭐 팀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이나 아니면 서장, 부서장 되는 간부들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어느 조직체든, 그건 경찰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체 내에서 간부의 역할과 의미는 실무진이 제대로 실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 이러한 밸런스를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밸런스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수사를 하다 보니 상대 쪽에 인권 침해, 왜냐면 실무진들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실수가 들어가서 인권 침해가 온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교사가 억울한 피해자로 돼버린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러한 여지가 생겼을 때 실제 실무자들이 민사상, 형사상 고소를 당했어. 아니면 무슨 이제 질타를 받았어. 그랬을 때 사실은 지휘부가 책임을 지고 자신이 대신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찰 지휘부권, 과장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장 이런 분들이 오히려 희생양으로 실무진을 잡아버려서 희생양을 만들어버리고 꼬리를 끊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부에 계속 축적이 됐다면 실무진들은 이제 이 밸런스를 잡을 때 몸을 사리는 거예요. 무사안일주의나 보신주의로.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근데 실무진의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휘부의 무책임한 행동,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 꼬리 자르기 식의 행동 때문에 생겨난 것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적 한계성에서 오는 실무진의 자발적인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휘부 라인에서 책임을 준다고 강하게 본인이 책임을 치고 그 부분에서 괜찮아, 넌 할 만큼 했어, 하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우리가 나도 같이 책임져 줄게, 이렇게 뭐 멋진 지휘관이 있었지만 본인이 이러한 제도적 한계성에서 오는 부분 때문에 겁이 나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인 두 가지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쪽 채널의 그 관계자분께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분도 수사과장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사팀장,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간부진급이거든요. 근데 간부진급인데 그분이 말한 지휘부가 뭐 어느 정도 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간부진급들이 무조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원인점만 짚고,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지만 제도 개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올 때는 그 정책이 나오게 된 사회 이슈의 원인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같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이게 더 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겪은 이제 정보 수사 요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요즘은 기레기 하면서 욕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이게 어려워요. 저게 진짜 힘든 건데, 그런 실무진에 있는 뭐 경찰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 요원도 그렇고, 뭐 관련 계통에 있는 제가 이제 가르친 분들이 다양하게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분이 의외로 많아요. 스스로 여기 안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폭탄 돌리기로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실무진이 귀찮으니까 다른 팀한테 넘겨서 그 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인이 사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아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아까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은 경찰 현직자들이 정말 잘못한 거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이제 정인이 사건에 한 50%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지휘부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원인 한 가지만 짚은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진짜 경찰분들이나 뭐 검찰 수사관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미심적인 사건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을 때 그 정인이 부모가 막 개판을 부렸겠죠. 뭐 왜 우리를 의심하냐고. 개판 부리고 막 인권 침해 들먹이면서 경찰들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돌리기를 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진짜 실제 제대로 된 경찰분들이나 제대로 된 그 실무자분들은 안 넘어가요.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또 뭐 윗선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왜 네가 그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냐? 너 이제, 야, 넌 이번 진급도 물 먹었어. 이러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썩었다고 생각 안 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예전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사소하게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른 업체 대표랑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신고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내용이 앞뒤가 안 맞거든. 오히려 제가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때 나오신 분들이 되게 여름이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조금 진짜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든든했었거든요. 그때. 든든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런 좋은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닌 기억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이제 제가 뭔가를 신고했는데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뺑뺑이 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현직자분들 중에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의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던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그래도 경찰에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저한테 이제 회의감에 말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밤에 겁이 나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가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처럼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때 그렇게 술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새벽까지 먹고 자도 지갑이랑 옷 털린 적 있으세요? 뭐 물론 폭치기 당해서 털린 분도 있지만 저는 옛날에 없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뭐 외국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고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면 이 세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97년도 이후에 IMF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우수한 인재의 기준점은 뭐 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 진짜 소신 있고 명예롭고 경찰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걸 가진 잘못된 관행을 가진 위에 간부 진급하고 충돌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이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 분야에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가서 이제 몇 년간 생활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가끔씩 만나서 술 먹으면 그렇게 토로하거든요. 어려운 점들. 근데 그거는 과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체는 제가 저번 영상에 직무회의감이 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체는 너무 확 바뀌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란 건 현실에 급변하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거든요. 그걸 이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안정성, 조직 안정성이라고 불러요. 지금 당장의 조직의 문제점들이 막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발생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점차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맞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확 바꾸는 식으로 이제 드러내버리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돼요. 안정성이 깨지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외부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저는 전 세계 어느 경찰 조직보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를 이제 이분들이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더 좋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너무 하기가 싫어서 지금 하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 게 있어요. 시사 주제들 중에. 그런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죠. 그죠? 부모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정말 섬찟해요. 그게 이제 또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한 사건이 벌어지면 진짜 보내기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서 그 사회적 원인이나 구조 부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수사의 잘못된 수사 관행, 경찰의 업무 관행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분명히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그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분명히 일리는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맞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3번의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그걸 넘겼다면, 그거를 여기서 오는 어려운 점에 이제 제도적 미비로 돌리기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같은 경찰의 지적처럼 잘못된 관행이 잡혀 있었고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주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현직자분들 중에요, 이렇게 여기서 오는 밸런스가 너무 잡기가 힘들고 그 밸런스를 잡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서 사실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무사안일주의나 보신주의로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명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은 다소 인사상 불이익을 얻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상관에게 좀 욕 좀 듣고 좀 징계상 뭐 인사상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가 아는 분들은 정말로 소신 있고 명예롭게 업무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변명인 것 같아요. 설사 지휘부가 너무 악랄하고 지휘부가 너무 못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분들은 좀 징계상 불이익을 받아도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밸런스 잡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건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그 사람의 명예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경찰 합격생분들한테 항상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 덕담으로 해드리는 말씀이, 경찰이 됐다고 해서 명예롭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경찰의 원래 본연의 임무는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말 멋지고 명예로운 직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경찰 신분 그 자체가 당신에게 명예로움을 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명예로운 경찰이 되는 방법은 스스로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행동과 결단으로 자신의 명예로움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지금 경찰 내 업무 환경이, 경찰 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나는 무사한 일주의에 빠진 경찰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비겁한 변명이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오래 근무했는데도, 내 동기들은 뭐 샤바샤바해서 다 올라갔는데 나는 지금도 아직도 이러네 하면서도, 실제 이런 사건이 탁 터졌을 때 윗선의 욕을 듣더라도 진짜 FM대로 제대로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매우 보람을 느끼면서 뿌듯해 하면서도 오늘 또 찍혔네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구, 승진은 물 건너갔구만 이러면서. 근데 제대로 해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직급이 좀 낮아도요, 정말 명예롭고 고귀해 보여요. 네. 국민들이 짭새라고 하고 견찰이라고 해서 저 싫어요. 그런 국민들이 다가 아니에요. 저 같은 국민들은 그런 소신 있고 명예를 아는 경찰분들을 응원해요. 멋지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배트맨은 자경단이잖아요. 배트맨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경찰을 믿으세요. 경찰에서 그렇게 스스로 명예로움을 지킬 줄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영화보다 더 멋진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같은 경찰이니까, 같은 뭐 검찰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놈들이 잘못됐어. 정책을 만드는 놈들이 잘못됐어. 그리고 이런 지휘부 놈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스스로 명예롭고 소신 있는 경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느냐. 힘들죠. 힘든 거 알아요. 생계가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되면 이제 아이들 커서 대학 보내야 되고, 내가 위에 직장 상사한테 잘못 찍히면, 그리고 또 동기들 치고 올라가는데 나 혼자 계속 제자리에 머물면 자괴감이 엄청 심하죠.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명예와 소신을 지키는 분들은 그 자체로 멋진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공직에 안 간 거거든요.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공직자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멋지다, 대단하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윗선의 압력이나 윗선의 밉보이더라도 본인이 소신껏 명예롭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경찰 조직 내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시는 퇴직하신 경찰관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솔직히. 예. 간부는, 지휘관은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지휘를 하거나 리더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실무진들이 실무 상황에서 보다 더 소신 있고 명예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책임을 지는 게 사실은 간부와 지휘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얘기하니까 자꾸 처지네요. 처지고 하여튼 제발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분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발 이게 밸런스 잡는 게 너무 힘든 건 알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특채에 있어요. 특채.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분들 중에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요렇게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면접을 준비하는 면접준비생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그분 채널을 보면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지금 제 채널은 지금 뭐 각 분야별 공안직 현직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분들도 보시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